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이해를 강의할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탐색과 추론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딥블루, 즉 알파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탐색 기법에 대해서 보고 게임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딥블루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배운 딥 소트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IBM에서 만든 체스 대결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스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제 세계 챔피언과의 대결에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이제 체스는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진다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하여 다음 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뛰어난 백렬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IBM의 딥블루였습니다. 자,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개발이 인공지능이 되었으며 알파고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AI 시스템인데 이것도 맨 바둑의 수를 다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증진시켜서 이세돌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5번이 이세돌하고 붙어서 4대1로 승리를 했으며 이 1패에 대해서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졌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알파고는 딱 한 번 졌습니다. 많은 경기를 치렀지만 그 딱 한 번 졌는 게 이때 이세돌한테 한 번 졌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QN이라는 구글에서 개발한 AI 시스템에서 돌아갔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 학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딥블루와의 차이점에 보면 딥블루는 지식 베이스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즉 앞에서 배운 규칙 기반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알파고는 바둑 규칙을 모르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경망 딥러닝 비지도 학습을 돌려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파고 시스템은 보상이라는 원리, 강화학습과 신경망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자, 보상의 원리는 좀 챕터지만 강화학습과 신경망은 나중에 기계학습 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고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알파고는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두 가지 신경망을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책망에 보면 롤아웃이라고 해서 표준 모델에 입력을 받았고 지도학습을 통해서 바둑 기보 116만 건에 대한 예제를 통해 3천만 개를 학습을 하였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알파고끼리의 대국을 통해 새로운 기보가 나오고 이를 다시 학습하였습니다. 즉 지도학습은 미리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하였고 강화학습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망은 정책망을 통하여 다음 줄수를 뽑고 가치망이라는 다른 신경망을 작동시킨 후 평가함수령의 승률을 계산합니다. 즉 위에서 정책망이 했던 것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겠죠. 하나당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승률이 가장 좋은 녀석 하나를 뽑아서 쓰는 겁니다. 후보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즉 MCTS와 시나리오 트리, 의사결정 트리 이용하여 후보를 좁혀가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탐색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탐색이란 문제의 해답이 되는 후보에서 적당한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두 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의 정형화된 표현을 보면 문제, 문제해, 문제해의 상태, 즉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수단 목적에서 보면 스테이트와 다음 스테이트 넘어가기 위해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솔루션이 나오겠죠. 그때까지 상태가 계속 변하고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가기 위해서 상태 공간이라는 개념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이겠죠. 상태 공간이란 문제의 초기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문제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들의 집합. 그래서 초기 상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막 흘러갈 겁니다. 흘러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가 나오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집합을 상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들을 상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맹목적 탐색이라는 게 첫 번째 배울 건데, 맹목적 탐색은 문제의 상태 공간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출발되는 정점에서 다른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맹목적입니다.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반복적 깊이 심화 탐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는 맹목. 자, 탐색 기법에 또 정보 이용 탐색이 있습니다. 자, 탐색을 했고 뒤에서는 정보를 이용합니다. 휴리스틱, 언덕 오르기 방법, 최선 우선 탐색, 빈 탐색, A 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 탐색들이 있습니다. 게임 탐색은 미니맥스, 게임트리, 알파, 베타 가지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게임에서 이제 내한테 득이 되는 트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트리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 특정 환경에서 이쪽 가지와 이쪽 가지를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는 기법이 알파, 베타 가지치기고, 이렇게 하면 계산할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 만족 문제라고 해서 백트래킹 탐색 방법, 제약 조건 전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한 것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 과정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조합 최적화, 유전 알고리즘, 함수 최적화, 제약 조건 최적화 문제, 최소 제곱근, 평균법, 경사각법, 이런 많은 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맹목적 탐색 중에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DFS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루트 노드에 연결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 막다른 노드에 도착할 때까지 일단 탐색한 후 다시 앞 노드를 이동해 다른 막다른 노드까지 탐색을 반복하는 겁니다. 탐색을 잘렸네요. 반복입니다. 즉, 경로로 따라가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루트 노드에 시작합니다. 루트 노드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뭐합니까?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 어떻게 합니까? 깊이니까 밑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 보면 1, 2, 3 옆으로 가겠죠. 깊이, 바로 깊이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 깊이는 다 봤죠. 그 다음에 옆으로 깊이로 갑니다. 옆으로 이제 5, 그 다음에 다음 6, 이렇게 됩니다. 자, 스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스택에서 나오는데, 스택은 뭐냐 하면 동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 타면 동전통이 있죠. 이 동전통이 있고, 동전을 집어넣으면 1번 동전이 제일 밑에 쌓이고 2번 동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번이 위에 쌓이고 3번 동전을 넣으면 3번이 위에 쌓입니다. 나올 때는 뭐부터 나옵니까? 들어간 순역으로 가장 가까운 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 1이 들어가고 푸시가 넣는다는 뜻입니다. 2번을 푸시하면 2번 들어가고 3번을 들어가고 4번, 5번, 6번 들어가겠죠. 뺄 때는 몇 뺍니까? 위에부터 팝을 빠집니다. 6번이 빠지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4번, 3번, 2번 1번식으로 넣는 선수와 반대로 빠지는 거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고,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상세하게 살펴보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스택, 첫번에 1번이 넣었습니다. 1번 루트 노드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2번을 쐈습니다. 2번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된 게 3번이잖아요. 3번을 보겠죠. 3번이 보고, 그 다음에 옆에 4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죠. 되돌아가기 위해서 2번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넣었죠. 4번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4번에서 다시 2번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4가 다시 빠지고 2번이 됩니다. 근데 2번에서 옆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1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스택에 남아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백트래킹이란 거를 제가 좀 넘어갔는데 설명해 주면, 자, 백트래킹은 위에 있는 값들을 빼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밑에 걸 보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역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게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이 가능한 게 스택이고,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번에서 이제 볼 게 5번이겠죠. 5번을 봅니다. 그럼 5번이 쌓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본 다음에 6번이 있죠. 그러면 5번 다음에 6번이 쌓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봤죠?
다 봤으면 이 스택을 비워야 되니까 스택 5번에서 5번을 다시 봅니다. 이제 백 올라가서 보겠죠.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또 있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5번 1번 갑니다. 1번에 가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이제 스택이 비워지는 겁니다. 자, 뭐합니까? 스택 구조를 닮았으며 스택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위에 연결된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 트래킹이 됩니다. 백 트래킹 뭡니까? 위에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볼게요. 위에 이제 연결된 게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작업을 백 트래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맹목적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비는 옆으로 말합니다. 자, 루트 노드와 연결된 노드를 모두 탐색한 다음 바로 다음에 깊이의 노드들을 전부 탐색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지금 뭡니까?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루트 노드, 그 다음에 우선 깊이로 한번 갑니다. 2번, 그 다음에 너비로 갑니다. 1번에 너비 없으니까 못 갔고 2번에서 3번, 이 해당 너비를 다 봤죠. 그 다음에 이 너비에서 가장 가까운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Q라는 걸 사용합니다. Q는 빨대를 말합니다. 빨대. 1번을 넣으면 1이 쭉 가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넣으면 1이 쌓이고 2가 쌓입니다. 그럼 빠질 때도 뭐 무슨 1부터 쌓이고 그 다음에 2번 빠집니다. 들어온 순서 그대로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Q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면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4번, 5번, 6번 들어가겠죠. 6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빠질 때는 보통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즉 너비를 들어간 순서대로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자, 탐색 기법의 너비 우선 탐색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Q에 1이 들어갑니다. 1을 봤습니다. 1이 나가겠죠. 1을 봤으니까 1을 보았고 2, 3이 상태에 들어갑니다. 다음 너비 순서니까.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보니까 2번이 빠져나가겠죠. 2번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3번, 4번, 5번, 4번, 5번이 추가가 되었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3개를 보았죠. 자, 3개 1, 2, 3을 보았으니까 남은 거는 4, 5, 그 다음에 6번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 봤으니까 이제 다음에 더 이상 깊이가 없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순서적으로 다시 보면 되겠죠. 1, 2, 3을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4를 볼 겁니다. 4가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5번을 봐야 되니까 1, 2, 3, 4, 5번을 보고 5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았는 거 6번을 보았으니까 6번이 빠져나갔습니다. 1, 2, 3, 4, 5, 6 순으로 보는 거고, 속도를 한번 볼게요. 속도는 DFS, 깊이 우선 탐색, BFS, 너비 우선 탐색을 비교했을 때 속도는 뭐가 빠릅니까? BFS가 빠릅니다. 왜냐면 백트래킹, 즉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너비 우선순위를 쭉 보면 되니까 BFS가 빠릅니다. 하지만 메모리 효율을 볼까요? DFS하고 BFS 차이점을 보면 깊이는 깊이만큼 가면 됩니다. 깊이만큼만 쭉 유지하면 되는 거고, BFS는 너비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비가 그러면 깊이는 1, 2, 3, 4, 5, 6으로 가지만 너비를 볼게요. 한 개 있을 때는 너비가 2개, 제침에 한 개, 2개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개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메모리는 8개, 즉 이 깊이하고 너비하고 증가하는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DFS는 깊이만큼의 메모리 필요하고 BFS는 너비만큼 메모리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은 DFS가 유리합니다. 즉 깊이 탐색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맹목적 탐색으로 다음에는 반복적 깊이 심화 탐색입니다. 이게 DFS와 BFS의 장점을 골라 쓰자는 겁니다. 너비 우선 탐색의 속도와 깊이 우선 탐색의 메모리 효율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에 깊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깊이 우선 탐색은 해당 깊이까지는 깊이 우선 탐색을 하는 겁니다. 자, 해당 깊이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목표 상태를 만날 때까지 깊이를 증가하여 탐색을 합니다. 깊이를 기준으로 탐색을 하면 깊이 0, 깊이가 0일 때는 1, 깊이가 1일 때는 1, 2, 3 맞죠? 그리고 깊이가 2일 때는 1, 2, 4, 5, 6. 아까 생각보다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깊이를 기준으로서 깊이 우선 탐색합니다. 자, 0이니까 처음에 깊이 우선 탐색을 하니까 이것밖에 없죠.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일 때는 깊이 한번 보고 그 다음 깊이가 없잖아요. 요까지니까 그 다음 옆에 걸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깊이가 2인 경우는 다 인정해 주는 거고, 자, 어떻게 합니까? 2니까 1, 2, 그 다음 깊이가 또 있습니다. 4, 5, 다시 되돌아가서 3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6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4, 5, 3, 6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너비 우선 탐색으로 하긴 합니다. 해당 깊이까지는 뭡니까? 2, 3. 자, 즉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깊이까지만 보는 겁니다. 즉 너비 우선 탐색도로 효율 쪽에서 깊이라는 개념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우선 탐색의 메모리 효용을 사용해서 깊이 탐색까지는 깊이 우선 탐색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이용 탐색에서 휴리스틱이 있습니다. 휴리스틱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위의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의심짐작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것들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아기 때 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제대로. 왜? 경험을 못 했으니까. 나이가 먹고 많은 공도 받아보고 하면서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공이 어떻게 내려올까? 어떻게 날아올까?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경험 효율은 좋으나 일반적으로 최적을 찾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무조건 맞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종류가 보면 언더 오르기 방법, 세상 우선 탐색, 빔 탐색, A-스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How to Solve It 같은 책을 보시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입수해서 합니다. 자, 이제 언더 고르기 방법, 즉 탐색 기법 중에 어떤 탐색입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이용 탐색 중에 하나입니다. 언더 고르기 방법. 현재 노드에서 가장 가능한 이온 노드 중에서 휴리스틱에 의한 평가값이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해 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언더 고르기라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탐색, 휴리스틱 탐색,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역 탐색은 잘 보면 현재 상태, 이후 상태들만 봅니다. 지역을 보는 거니까 휴리스틱 탐색은 뭐냐면 휴리스틱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대충이란 말은 좀 애매하지만 정보를 보고 이 값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걸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디 알고리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에서 보면 이거 두 개를 설명해 주면 내가 지금 A에 있습니다. 현재 이후 상태만 봅니다. 지역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휴리스틱하게 올라가는 경사도가 충분히 나오겠죠. 그럼 이쪽이 좋겠죠. 그것도 효율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선택합니다. 그럼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탐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옆에 거를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 오르기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됩니다. 출발점에 따라서 최정상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선, 최상,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Best First Search라고 확장 중인 노드들 중에서 목표 노드까지 비용을 계산하여 효율적인 노드를 확장하여 탐색하는 겁니다. 자, 비용의 종류는 잘 보면 비용이라는 게 내려가면서 모두의 비용입니다. 목적 노드까지 가는 비용. 초기 상태에서 상태 S로 가는 최적 경로 이동의 비용의 초값을 GS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1이 걸렸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왔을 때 GS는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겠죠. 예를 택시로 갔는데 친구를 내려주고 다시 제가 내린다면 여기서 1,000원이고 여기서 2,000원 들었다 오면 합은 얼마입니까? GS는 3,00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초기 상태에서 상태 S에 가는 총 합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 S에서 목표로 가는 최적 경로 이동의 비용을 우리가 HS라고 부릅니다. 자, 상태 S, 즉 목표 상태가 여기라고 칠게요.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GS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상태니까 상태에서 목표까지 가는 게 이게 HS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GS와 HS는 목표치에 가면서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상태 S를 거치는 조기 상태에서 목표로 가는 최적 경로 이동 비용의 총합은 GS 더하기 HS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HS의 최소와 GS의 최소화를 이루면 됩니다. 그래서 HS의 최소화라면 최선 우선 탐색, 그리고 GS라면 최적 우선 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밑으로 가는 건 현재 의견이 밑으로 가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하게 푸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비용의 예측 평가값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까지 왔을 때 GS는 내가 이왕 왔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 길에 대한 누적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A-스타 알고리즘은 HS와 GS를 최소값을 만들어내서 찾아내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A가 있고 스텝 2로 갈게요. A에서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의 비용이 가장 싼 걸로 가는 걸로 칠게요. 싼 게 가장 좋은 거니까 택시비가 예를 들어서 1로 갑니다. 1로 가고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최선 탐색이니까 HS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자,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이니까 이쪽에 4가 비용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로 1로 가겠죠. 2로 간 상황에서 어디로 갑니까? 또 I가 J가 붙었다면 내가 비용 예측해 보니까 1이 가장 적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로를 최선 우선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측값이 평가값이 가장 내한테 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빔 탐색을 보겠습니다. 빔 탐색은 최선 우선 탐색을 적용할 때 탐색 트리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노드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자원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깊어짐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노드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몇 개, 한두 개만 보겠다. 자, 위의 문제로 빔처럼 비추는 것만 살펴보는 기법인데, 자, 지금 빔 위드스가 2입니다. 노드 출발해서 빔 위드스가 2니까 2개로만 갑니다. 자, 그 다음 필드 위드스니까 3입니다. 3개 중에서, 맞죠? 2개를 선택했죠. 빔 위드스가 2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후라시로 갑니다. 필터들 3개에서 하나 선택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3개에서 하나, 4개가 되는 건 자릅니다. 자, 이번에는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조교 상태에서 목적 상태로 가는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최소인 것이죠. 전체 비용이 최소인 노드를 확장해 가면서 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중간에 가면서 현재 노드, 다음에 목표 생각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왔으니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목표 상태로 가는 거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예측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갖는 거는 내가 현재 상태가 여기라면 해봤잖아요. 그래서 누적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전체 비용이 최소인 노드로 확장해 방법이니까, 여기서부터 현재 노드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GS라 부르기로 했고, 현재 노드에서 목표 상태 가는 거를 HS라고 부른다면, 스테이트입니다. 자, 이거에 총합이 되면 되겠죠. 자, 이제 보면 이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n에서 목표 노드까지 가는 hn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리스틱 함수인 지붕을 값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전체 비용도 함수도 f도 지붕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gn 더하기 hn은 얼마가 됩니까? 휴리스틱 f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여기서 초기 상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가면서 뭐가 계산됩니까? G, 내가 실제 이동했는 거, 소요 비용. 자, 앞에 게 G가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초기 상태니까 아무것도 안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휴리스틱은 예측입니다. 자, 이것을 몇 번 움직일지 예측이 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4라는 게 뭐냐면, 지금 목표 상태에 있는 위치하고 다른 위치들이 2, 8, 1, 6, 4입니다.
이게 지금 더하니까 4가 되겠죠. 초기 상태니까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옮길 수 있는 게 7을 한번 옮겼어요. 그리고 옮길 수 있는 게 6을 밑으로 한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5를 옮겼어요. 여기 답니다. 옮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휴리스틱을 볼게요. 자, 이제 휴리스틱 계산을 이제 한번 전체 합을 보겠습니다. 1은 왜 1입니까? 하나로 움직였잖아요. 처음에 하나 안 움직였으니까 0이고, 처음에 하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n 값은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달라진 게 하나, 둘, 셋, 넷, 5개, 5. 여기 위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둘,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입니다. 여기서 위치가 달라진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가장 효율 좋은 게 이 녀석이겠죠. 이거를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6을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1을 옆으로 가는 거 하나, 8을 내리는 거 하나, 4를 옆으로 하는 가능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GN은 얼마가 됩니까? 2칸 움직였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블록판이라고 할까요? 블록판을 2번 옮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2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바뀐 것들, 즉 목표 노드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들이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3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3, 이건 4네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게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를 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놈이 5죠. 그래서 5를 다시 보고 가는 게 A-스타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맥스 게임 트리가 있습니다. 미니맥스 게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있는 게임으로 게임 참여자는 가능한 많은 수를 내다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즉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나는 시점까지 나타내던 게임 트리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트리의 깊이 수까지 유리한 정도를 판정하여 최선의 방법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휴리스틱 기법 씁니다. 그래서 값을 내가 어떻게 이동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를 예측을 하는 거지, 내가 저 가면 무조건 저거다 라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휴리스틱한 상황을 여기서 이제 예측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정도 깊이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깊이 4에서는 최선, 즉 맥스 값, 내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즉 나 자신을 할게요. 그리고 상대편,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한테는 맥스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맥스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맥스 값만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의 이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올라가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5가 올라가고, 여기도 하나밖에 10이 올라가고, 마이너스 10이잖아요. 7과 5에서는 상대편의 이기는 5면 좋죠. 5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밖에 못 올라가고, 마이너스 7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7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 상태가 됩니다. 턴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맥스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과 5에서 10이 올라가고, 마이너스 10과 5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냥 올라가고, 5와 마이너스 무한대 5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7이니까 7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편입니다. 상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이 좋죠. 최소값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이 올라가고, 이제 다시 납니다. 뭐가 올라오면 됩니까? 가장 큰 값이 올라오면 낫습니다. 7. 그러면 7 올라가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내가 상대가 되는 좋은 것들을 선택해 가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7로 가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5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근데 이게 앞에서 배운 게임인 미니 맥스가 좋기는 좋지만 너무 트리가 많아집니다. 즉 미니맥스 알고리즘의 단점은 일정 깊이 노드까지 생성한 후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때문에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게임 트리 전체에 대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우선 탐색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가지치기는 뭐냐면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서 쓸모없는 거를 가지치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가지치기와 베타 가지치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알고리즘상 복잡하지만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최소 점수를 선택하면서 이미 저장한 점수 부모 노드보다 작은 점수의 노드가 나오면 다음 연결 노드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 자르기는 그 반대 개념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게임 1에서 민맥스에서
이제 뭐라냐면 가지치기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이제 이렇게 표에서 실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란데 깊이 우선 탐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값이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최종 값을 딱 받으니까 2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맥스입니다. 현재 값이 2이기 때문에 2는 어떻게 돼요? 2가 그냥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가 됩니까? 원래 처음에 2가 올라갑니다. 처음에 2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으로는 이제 가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보고 밑에 걸 봤습니다. 이제 값이 3입니다. 맥스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2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3 값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든 탐색이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민 값이 올라가야 되는 상태에서 위 값 보면 3입니다. 3이 그대로 올라가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A를 봅니다. 값이었기 때문에 다시 밑에 걸 보겠죠. 이제 값이 5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5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5가 올라오고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요한 게 현재 노드와 부모 노드 값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에 가지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우선 베타 가지치기 먼저 나와서 베타 가지치기부터 보면 자, A가 뭡니까? 현재 노드입니다. 현재 노드의 값과 부모 노드가 뭡니까? 부모 노드는 여기서 있죠. 자, 베타고 3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면 알파는 맥스, 베타는 민값을 의미합니다. 자, 현재 노드하고 부모 노드하고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값을 비교해서 현재 노드가 있고 부모 노드인데 부모 노드 베타가 3이니까 3입니다. 즉 베타가 3이니까 현재 노드는 얼마입니까? 5죠. 맞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현재 노드 부모 노드는 민값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노드가 위에 부모 노드의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야는 현재 노드는 맥스입니다. 그럼 이 값이 바뀐다고 해서 부모 노드의 민값에 못 올라갑니다. 적어진다면 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현재 노드가 부모 노드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아무런 변화를 주어도 부모 노드에 영향을 못 줍니다. 민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현재 노드에 연결된 다음 노드는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모는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가 있죠. 현재 노드에서 컷을 합니다. 근데 뭐 잘랐습니까? 베타를 잘랐죠. 민값. 그래서 이걸 베타 컷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알파 컷을 한번 볼까요? 알파 컷은 자, 쭉 값이 올라가서 이제 3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3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맥스 값이니까 알파가 3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값을 내려볼게요. 쭉 내려와서 값이 비어 있으니까 0이 올라가서 0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으니까 옆으로 흘러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다음에 봐야 될 게 뭡니까? 자, 요 상황에서 보면 현재 노드가 있고 부모 노드가 존재하죠. 부모 노드는 알파고 3이고 맥스입니다. 현재 노드는 뭡니까? 값이 0의 민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적어 볼게요. 현재 노드 B, 현재 노드 하고 부모 노드는 뭡니까? 부모 노드는 베타고 3이고
맥스 값이 올 수 있고 현재 노드는 민 값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드 값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부모 노드는 맥스이기 때문에 현재 노드가 부모 노드보다 작거나 같으면 현재 노드는 부모 노드에 영향을 못 줍니다. 왜? 현재 노드가 부모 노드 작다는 거는 내가 아무리 변해봤자 위에 영향을 못 줍니다. 즉 못 올라가는 거죠. 맥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노드는 민입니다. 내 밑에 노드가 어떤 값을 바뀌더라도 0 이상이 되면 못 올라갑니다. 0 밑으로 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 조건 때문에 올라가봤자 부모 노드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 현재 노드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의 노드는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치기 합니다. 뭐가 잘립니까? 맥스가 잘리죠. 자, 이제 베타 컷과 마찬가지로 현재 노드에 연결하는 다음 노드는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컷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베타 컷과 알파 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 컷도 왜 잘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규철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니 맥스 게임 트리에서 질문이 많아서 기존 그림하고 뭐 뒤에 그림하고 그림 두 개가 제가 파워포에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알파 베타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좀 보고 알파 가지치기의 조건을 볼게요. 알파 가지치기는 뭡니까? 민 노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커런트 노드와 페어런트 노드의 관계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베타 가지치기는 맥스 노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밑에 거 자르니까 밑에 거가 민이니까 베타잖아요. 선택함에 있어서 커런트 노드와 PN 노드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설명됐으니까 이 설명은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값은 한번 올려볼게요. 처음에 10이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10이니까 빈값이 10이 올라가겠죠.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플러스 무한대니까 민값이니까 그대로 10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위로 뭐가 올라갑니까? 맥스 값이 비었으니까 10이 올라갑니다. 자, 깊이 우선 탐색이니까 제일 이쪽으로 가겠죠. 우선 5를 봐야겠죠. 이제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5값을 봤으니까 5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둘 중에 민값은 5 맞고 위에 맥스 올라가 맥스는 10이 올라가겠죠. 그 이유 상황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10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깊은 탐색이니까 끝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보였다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뭐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0 그대로 가겠죠. 왜 비교할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서 민값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 값인 마이너스 10 값이 올라갑니다. 그 위로 이제 마이너스 10이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이니까 제일 끝으로 갑니다. 7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7 그대로 올라갑니다. 민값이니까 5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워지고 5가 되겠죠. 5 위에 비어 있습니다. 5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 깊이는 탐색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봤으니까 가지치기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올라갑니다. 요 위에는 맥스 값이 가야 되니까 맥스는 5가 맞겠죠. 그 다음에 비어 있으니까 5가 올라가는데 부모 노드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민값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기서 민값을 선택함에 있어서 요 문제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페어런트 노드가 큽니까? CN이 큽니까? 여기 상황에서는 커런트 노드가 PM보다 큽니다. 그럼 뒤에 거 가지치기 못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7 올라갑니다. 민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대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맥스 값인데 한 비교할 게 없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7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가 됩니까? 민값이어야 되니까 이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7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맥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7의 맥스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첫 번째 나온 그림은 가지치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뒤에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림은 유인물에 있던 거 그대로 썼습니다. 새로 만들기 귀찮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제는 알파, 베타 가지치기가 있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맨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 그대로 썼습니다. 새로 만들기도 귀찮고 해서.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가지치기 조건을 먼저 적어놨으니까 요거 두 개를 꼭 명심하시고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두 개를 점검하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2가 올라갑니다. 처음에 2가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이 2고 위에 비어있죠. 그럼 2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표선 탐색기에서 값을 보니까 3이라고 되어 있으면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이제 없어져야겠죠. 왜? 맥스는 3입니다. 3인 상황에서 위에도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비어있으니까 3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기표선 탐색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가 있습니다. 5를 읽어오면 위에 5가 올라가야 되는데 5를 후보군으로 뒀는데 맥스 값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베타입니다. 맥스 값을 선택함에 있어서 CN과 PN 관계를 보겠습니다. CN과 PN 관계를 보는데 지금 커런트 노드가 큽니다. 맞죠? 그러면 5가 채워지고 베타 가지치기가 일어나겠죠. 여기서 이제 베타 컷, 즉 베타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자, 조건에 보면 맥스를 선택할 때 커런트 노드가 큰 경우입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가 비었으니까 3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3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키피트 탐색이니까 키피처럼 쭉 내려갑니다. 처음에 이제 값을 봐야 되니까 가지치기가 없습니다. 0, 0, 0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거는 민 값을 선택하면서 쓰니까 알파입니다. 알파를 보는 상태인데 여기서 0이 올라갔다 가정하겠습니다. 커런트 노드하고 페어런트 노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0이면 지금 페어런트 노드가 크죠? 그러면 알파에서 페어런트 노드가 크면 뭐가 됩니까? 자, 그 숫자를 읽고 그런 거는 상세한 설명은 유물과 좀 공부를 하시면서 보고, 여기는 조건식에 맞춰서만 우선 해볼게요. 자, 잘라 나갑니다. 이때 뭡니까? 이때는 알파 가지치기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뒤에 거 볼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 올라있는 상황이고 맥스 값이니까 3이 그대로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표선 탐색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2가 올라갑니다. 맥스 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1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필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2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입니까? 미니니까 알파 상황입니다. 맞죠? 알파 상황인데 커런트 노드하고 페어런트 노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큽니까? 페어런트 노드가 큽니다. 그러면 페어런트 노드가 크면 이게 알파 가지치기에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알파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했고, 뭐 상세하게 뭐 설명은 좀 안 했는데, 요 공식 이해하고도 그렇고, 요것만 이해했다면 충분히 알파, 베타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